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층 높이의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이곳에서 한 쌍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난 민수와 수진 부부였죠. 민수는 34살로 대기업에서 영업과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사교성도 좋아서 직장에서나 지인들 사이에서나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수지는 32살로 공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 5년간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죠.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보며 늘 부러워했습니다. 둘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외모도 잘 어울리며 성격도 온화해 보였거든요. 민수는 영업직 특성상 회식이 잦았고 출장도 자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수진도 이해했어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늦은 밤에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침에는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민수의 귀가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도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도 늘어났고 수진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죠. 수진은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이 바빠진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고 자위했어요.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민수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며 될 수 있으면 민수가 편안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죠. 그런데 민수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수진이 다정하게 다가가려 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와서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가거나 회사 동료들과 만난다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민수는 별일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이렇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수진이 민수를 반갑게 맞이하려고 다가갔을 때였어요. 민수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것은 수진이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오냐고 말이죠. 민수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고 여직원들도 몇 명 참석했다고 했어요. 수지는 그러려니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향수 냄새가 이렇게까지 뵐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도 또 다른 향수 냄새가 났고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민수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대충 두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수진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어둘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수지는 혹시 중요한 업무 연락일까봐 확인해 보려 했지만
핸드폰에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금을 설정해 두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수진이 민수에게 핸드폰 비밀번호에 대해 물어보니 민수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회사 보안 때문에 설정했다고 대답했어요.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서 회사에서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럴듯한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민수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과 함께 보던 드라마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주말에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대신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나 골프 약속은 절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을 당황하게 한 건 민수가 전화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는 수진이 있는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곤 했는데 요즘에는 전화가 오면 발코니나 화장실로 가서 받더라고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추어서 대화하는 게 역력히 들렸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괜한 의심을 한다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피곤하다고 했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민수의 이런 반응은 수진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수진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화를 내니까 말이죠. 수진은 혹시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려 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운명적인 순간은 금요일 밤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민수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더니 의식을 잃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침실로 옮겨야 하나 생각했지만 민수가 너무 깊게 잠들어 있어서 깨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고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최근 계속 쌓여온 의심 때문에 수진의 시선이 그 핸드폰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깊게 잠든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술에 취해서 잠들기 전에 핸드폰 잠금을 해제해 놓았더라고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자꾸 망설여졌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해 보려 했는데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건 갤러리였어요. 갤러리를 열어보니 수진이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회식 사진인 것 같았어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면서 점점 이상한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한 여자가 둘이서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찍은 셀카 드라이브를 하면서 찍은 사진.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민수 회사의 후배 직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가 가끔 회사 얘기할 때 언급했던 이름이었어요. 28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는데
민수와 정말 친밀해 보이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더 보니 호텔로 보이는 장소에서 찍은 것들도 있었어요. 침대가 보이는 방에서 둘이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실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늦은 귀가, 이상한 향수 냄새, 핸드폰을 숨기는 행동,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민수 옆에 조용히 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난 건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진이 본 그 사진들은 분명히 실제였고 민수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진은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코를 골며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수지는 침실에서 뒤척이며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민수가 깨어났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민수가 출근할 때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집을 나서는 순간 수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지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핸드폰으로 본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설 탐정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의뢰한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군데 업체에 전화를 걸어본 후 수지는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탐정 사무소였는데 전화 상담을 받는 직원의 말투가 전문적이고 차분해서 믿음이 갔어요. 다음 날 수지는 그 탐정 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탐정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김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이런 일을 많이 해봤다는 듯 능숙하게 상담을 진행했어요. 수진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최근 행동 변화부터 시작해서 핸드폰에서 발견한 사진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 탐정은 차분히 들으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김 탐정은 수진에게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수의 퇴근 후 동선을 추적하고 불륜 상대방과의 만남을 포착해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할 거라고 했어요. 또한 그들이 함께 있는 장소와 시간, 행동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비용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 일을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 탐정은 보통 이런 경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첫 번째 주 김 탐정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민수가 회사를 나선 후 직접 집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날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거의 매번 다른 여자와 만나는 패턴을 보인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김 탐정이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무실로 와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 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 탐정이 보여준 자료들은 수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가 함께 드라이브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수의 분류는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김 탐정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또한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나온 수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괴롭혔던 불안감과 의심이 확실한 증거로 밝혀지니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을 때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맞이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달라진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진이 예전보다 조용해진 걸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출근한 후 수진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었어요. 수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경험이 많고 승소율이 높다고 알려진 곳들을 추려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 상담을 받아본 결과 강남에 있는 한 법무법인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수진의 마음에 들었어요. 수진은 바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 수진은 그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수진을 상담해 주었는데 이름은 박 변호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의 박 변호사는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다뤄본 베테랑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발견한 불륜의 정황들, 그리고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메모해 두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진이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모텔 출입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높이 평가했어요.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민수와 상간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반박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진에게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고 두 번째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고 상간녀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지는 이혼은 당연히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런 수진의 마음을 눈치챈 박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륜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상간녀도 분명히 민수가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가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수지는 박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민수와 상간녀 모두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정말로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다음 주 수지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했어요. 박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했느냐고 했어요.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였어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그 증거들을 보고 나서야 관념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거든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진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빌어도 수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들키니까 후회하는 모습이 더욱 한심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민수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민수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수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신 수지는 민수에게 한 가지 경고를 했어요. 조용히 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주말 수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민수의 부모님께 이 일을 알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시댁과는 가동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런 일로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쉽긴 했지만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끝날 관계였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전화를 받고 반가워했지만 수진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은 민수의 불륜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증거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구체적인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자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민수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아버지까지 함께 자리한 가운데 민수는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 수 있느냐고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꾸짖었어요. 시어머니도 수진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수진에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댁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민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수진의 복수는 민수의 가족관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아내에게서도 부모에게서도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았어요. 수진은 민수의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린 다음 단계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민수의 직장에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민수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라 기업 이미지를 매우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은 민수 회사의 인사팀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민수가 가끔 회사 얘기를 할 때 들었던 정보들을 종합해서 인사팀 부장의 이름과 직통, 전화번호까지 확인했어요. 수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 오전 수진은 민수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전화를 받자 수진은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민수의 아내라고 밝히면서 중요한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처음에 개인적인 문제라며 회사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하지만 수진이 회사 직원 간의 불륜 문제이고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인사팀 부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김 부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은 김 부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수와 같은 부서 후배, 직원 사이의 불륜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어요. 김 부장은 이런 문제가 회사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수진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며 직접 만나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김 부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진과의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민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민수 따라 회사 행사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건물 위치는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오는 것은 처음이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에서 김 부장과 인사팀 과장 그리고 법무팀 직원 한 명이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미리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었어요.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정리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 관계자들은 그 증거들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민수와 그 여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함께 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주목했어요. 이는 회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장 내 불륜은 업무 환경을 해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기혼자 직원의 불륜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진이 회사를 나온 후 인사팀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민수와 그 여직원을 각각 불러서 사실 확인을 했어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인사팀에 불려가서 수진이 회사에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은밀히 처리하려 했지만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민수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터라 이번 일로 확실해진 셈이었어요. 동료들은 민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업무상 대화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여직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은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동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팀 내에서도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취업 규칙에 따르면 직장 내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는 징계 사유에 해당했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두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여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승진에서도 제외되었어요. 민수에게는 더 큰 타격이었는데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던 것이 무산되었거든요. 민수의 직장에서 징계가 내려진 후 약 2달이 지나자 법원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수진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었어요. 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민수의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수는 수진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서도 수진이 유리한 조건을 받았어요. 송파구 아파트는 수진이 가져가게 되었고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도 수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법정에서 판결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수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도 수진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민수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한 점을 인정했어요. 그 결과 상간녀는 수진에게 2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법정에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속이 시원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모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수진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집에는 민수와의 추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직장에서도 부서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회사에서 수진의 상황을 이해해 주어서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수진은 민수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수진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수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어머니는 딸이 그런 남자와 빨리 헤어진 게 잘된 일이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수진은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진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2년 동안 민수와 함께 살았던 이 공간에는 행복했던 기억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수진은 더 이상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수진은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취향에 맞춰 꾸몄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완전히 자신만의 스타일로 집을 꾸몄어요. 밝고 화사한 색감의 가구들로 채우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민수의 배신으로 인해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이 수진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은 새 집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배신당하지도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민수는 가정도 직장에서의 신뢰도 모두 잃었고 상간녀 역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타격을 받았어요. 수지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잊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려 했습니다.